시공간 경계를 이용한 빛의 선형 주파수 변환 기술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. 네, 약간 더 근원적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 공간적 경계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빛이 이제 공간적 경계면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빛의 에너지는 주파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빛의 포톤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포톤 광자라는 걸로 설명을 하면 광자의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라는 걸로 나타내지거든요. 여기서 하바는 그 플랑크 컨스턴트를 2파이로 나눈 것이고 오메가는 각 주파수를 얘기를 합니다. 앵귤러 프리퀀시를 얘기를 합니다. 그냥 선형 주파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. 그 빛의 주파수하고 결국 에너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공간적 경계면으로 들어갈 때는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빛의 모멘텀은 보존이 되지는 않습니다. 네. 그 공간 경계면 방향의 모멘텀은 유지가 되지만 공간하고 수직된 방향의 모멘텀은 유지가 되지가 않거든요. 근데 시간적인 경계면에서는 이것과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시간적 경계면을 빛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적 경계면에서는 빛의 모멘텀은 유지가 되지만 빛의 오메가, 즉 주파수는 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어떤 물리적 시스템의 그 시메트리와 그 다음 보존 양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다 근원적인 그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그냥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주파수 변환 방법도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. 비선형 주파수 변환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은 충분히 좀 더 이러한 원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가지고 조금 더 소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선형 주파수 변환 기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좀 비선형 주파수 기술이 가진 것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비선형 광학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었고 강한 레이저 빛들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비선형 효과라는 것도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뭐 2차 비선형성도 있고 3차 비선형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파수 변환을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비선형 물질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서 질문을 해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레이저 빔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강한 레이저 빔을 가지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또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주파수 대역 따라서 그러한 강한 그런 빛 혹은 전자기파 그 소스들이 없거든요. 잘 없거든요. 네. 많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한 데서는 이러한 비선형성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.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시간 경계면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 같은 경우는 그 세기가 약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빛의 세기가 굉장히 약한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도 그 빛을 다른 주파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또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 이게 시간 경계면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에서 이렇게 탁 변하는 거고 빛이 그 시간 근처에서 이 물질과 인터랙션을 할 때 주파수 변환된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비선형 효과 같은 경우는 그 컨티뉴어스 웨이브라고 계속해서 그 세기가 같은 웨이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훨씬 짧은 파장의 빛이 이렇게 같은 세기를 갖고 나오게 되는데 저희의 그 주파수 변환 기술은 그 짧은 타이밍에서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CW 된 주파수
변환된 빛을 낼 수는 없어요.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죠. 이번 연구를 진행하시는 중에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그 소자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 만들고 측정하면서 하려고 했던 실험이 이 실험이 아닙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거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니죠. 아, 그런데 여기에 이 소자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은 나오지가 않고 전혀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들만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. 작년 말이지만 처음에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기 시작한 건 한 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. 4년 정도 전에 시작을 해서 어떤 빛이 갑자기 변하는, 결국에는 똑같습니다. 다른 현상을 보려고 우리가 그런 샘플을 만들긴 했지만 네.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 물질의 물성이, 그 유효 물성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한 네.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물질을 만들고 실험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를 이게 무엇인가 아는 데만도 한 1,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명확히 되고 논문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지만 한 1년 정도는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몰라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여태까지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과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랬었는데 이거를 차근차근 뒤로 가면서 잘 보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60년대 논문들까지 사실은 그렇게 옛날 논문들까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. 현재 연구자들은 이제 앞으로 나가기에 바쁘니까 네. 최근 연구 동향을 보고 거기에서 뭘 한 단계 더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 어떤 걸 봤는데 최근 그런 연구 동향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현상이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로 무엇이 이런 문제들이 안 풀렸을 리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안 풀렸을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60년대 논문까지 찾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걸 다시 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팔로우업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은 조금 더 자유도를 갖도록 빛의 주파수 변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린 일이었습니다. 네.